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시나요? 자, 운동은요, 뱃살을 빼는데 효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 없다 그러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데, 물론 효과가 있죠.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시간 운동하는 그 운동이 주는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나의 일상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변하게 했을 때 주는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운동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 내용이에요. 자, 구구단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건 뭘 빼고 싶어서 하시죠? 예, 지방이에요. 오줌만 싸도 체중은 줍니다.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방을 줄이는 거죠.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요. 9kcal를 내요. 그럼 지방 1kg를 줄이려면 9 곱하기 1000, 9000kcal를 태워야 됩니다. 자, 9000kcal가 얼마만큼의 양인지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자, 9000kcal는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들한테 추천됐던 하루 칼로리가 2500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대충 보면 뭐예요? 4일치예요. 4일치를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면 지방 1kg 빠지는 거예요. 하루 4일 내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뛰어서 9000kcal를 태우려면요,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줄고 뱃살이 준다. 아니요. 운동을 하는 그 생활 패턴의 변화가 24시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이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뱃살이 많고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저같이 지금 좌식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몸 움직이는 거 싫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전제가 돼야지만 다이어트처럼 운동을 하는 효과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운동만 쫙 해가지고 줄였어요. 다시 옛날 습관과 식습관으로 되면 똑같이 그 운동을 한 건 나한테 고통을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이런 고통 뒤에 이걸 유지하고 내 건강을 지키게 2차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회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만 계속 어떻게 돼요? 쳇바퀴를 도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더 이상해지고 자기의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명상을 보시는 분들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 살 유지하는 방법 배우시고요. 뱃살 빼는 것이 아니라 뱃살 유지하는 방법 교육받으시고요. 그리고 음식이 있다. 뭐 바나나가 좋다. 소금물이 좋다. 이거 기본적으로 한 30개는 갖고 계시면 그때 시작하십시오. 왜? 내가 대안이 자꾸 있어야 돼요. 바나나만 계속 먹으면 식단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도 그렇게는 안 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식단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교육받고 그걸 인지하고 그리고는 앞에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 그거의 도움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심하고 밥 한 그릇 양껏 먹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은 매력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이 식품과 관련된 걸 4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밥에 대한 누가 이렇게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밥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냥 어느 순간 요즘 나 밥 나쁘다만 얘기하고 밥 다 요만큼씩 먹는단 말이에요. 밥이 그렇게 나쁘면 밥을 요만큼 먹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뱃살이 자꾸 나오지?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밥은요, 열량 자체도 빵이나 면에 비해서 낮을 뿐더러 먹기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 2공기 먹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흡수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밥이 빵이나 면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양을 먹어도 밥은 덜 먹은 것 같은 효과를 아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밥 다이어트라는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밥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굶는 것보다는 물론 먹는 거지만 빵이나 면을 대체하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밥은요 좀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밥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쌀에다가 물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1대1로 섞죠. 결과적으로 밥은 50% 가까이가 물인데 면과 그 다음에 빵은요 그렇게 많은 양의 수분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은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나는 물을 먹고 있다. 밥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쌀은 양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죽으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 된밥들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더욱더 물의 양은 올라가니까 많이 드셔도 상대적으로는 적게 드신 것 같은 대체 효과가 있죠. 밥을 많이 먹고도 뱃살 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자, 그러면은요, 밥을 먹고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 이때 운동과 생활 습관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뚱보가 많은, 뚱보라 그러면 괜찮겠죠? 뚱뚱한 사람이 많은 주가, 텍사스 주라고 합니다. 텍사스 주 사람들 보면은요, 저 정도 가면 어디서 명함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한 200kg 가까이 되는 남자들이 많고요. 근데 그 텍사스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단 것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열량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하루에 한 9,000kcal 먹어요. 일주일치 먹습니다, 우리. 그리고 세 번째가 차로만 움직여요. 이유가 뭐냐? 텍사스가 더우니까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공원을 산책한다? 쪄 죽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덥진 않잖아요. 또 그리고 생활 패턴에서 대중교통이라는 게 잘 돼 있으니까 물론 저도 참 어려워하지만 자동차를 좀 쉬게 하고 내가 걸어 다니고 그리고 일반적이면 식단도 좀 먼 데를 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면 식단이 밥 위주로 변화돼서 대체 다이어트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생활 습관을 그렇게 바꿔주면 더욱더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몸을 자꾸 움직이시면 입맛이 돈단 말이에요. 그때 밥량 올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가 입맛이 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운동을 할 때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피를 뽑아서요 케톤체라는 걸 재거든요. 케톤체라는 게 뭐냐면 몸에서 지방이 탈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 너가 지금 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지금 몸에서 뱃살가들이 잘 빠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보거든요. 생활을 그렇게 바꿔놓으면요 내가 막 운동을 이렇게 안 해도 케톤체들이 점점 몸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달라고 해요. 그때 탄수화물을 주시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때 굶으면 되지 않겠냐? 굶어도 되죠. 하지만 굶는 것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밥량을 늘리면서 서서히 지방을 태우고 탄수화물도 섭취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식단이 조정이 됐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잡곡밥과 흰쌀밥 모두 상관없나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쌀, 밥 그러면 백미 말고 현미나 잡곡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백미 기준입니다. 자, 백미가 우리 말씀드릴 때 기준이고요. 현미와 잡곡은 극단적 다이어트라고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백미가 간헐적 다이어트면 이 현미나 잡곡은 안 먹는 절식형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둘의 차이가 큽니다. 왜냐? 현미가 드시면 까칠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먹으면 소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되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들은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아무 일 없으신 것 같죠? 아니요. 스트레스 받아. 일단 씹을 때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오래 씹으면 된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요 제가 밥 한 10번 씹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꿀떡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씹지 않은 현미가 들어오잖아요. 이 현미를 소화시키려고 장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럼 몸이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소화기관한테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럼 몸이 영양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살은 빠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뭐가 올라가요?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빵하고 면하고 뭐 치킨 이런 거 햄버거 뭐 이런 이만큼을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밥은 백미. 원활한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공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난 좀 더 극단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세 끼 중에 두 끼는 백미, 한 끼만 잡곡. 요렇게 가는 거지 잡곡으로만 다 컨트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몸은 스트레스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밥의 기준은 백미밥. 밥을 많이 먹은 후 올라간 당이 뱃살을 찌게 만들진 않나요? 자, 일반적으로요, 당은요, 우리가 저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라는 말 있잖아요.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당이라는 말 자체의 그 정의를 알아야 돼요. 밥이 당이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당은요, 같은 거지만 단맛을 내요. 얘는 물에 잘 녹습니다. 설탕을 물에 녹이면요, 잘 녹죠. 이런 건 몸에 흡수가 100% 돼요. 이런 당들은 중독도 일으킵니다. 그런 당들의 섭취를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자, 근데 밥을요, 물에다 말아보세요. 그러면 물에 밥이 다 녹아 없어집니까? 아니요, 있어요. 물론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안 녹아요. 그리고 마시면은 그 밥만 물이 달아요? 안 달죠. 밥이 중독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당하고 밥하고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당 중독은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은 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슈거든 맞아요. 슈거에 대한 중독은 영어적으로 있지만 탄수화물, 스타치, 전분 이런 중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미가 혈당을 올리는 메커니즘하고요. 설탕이 혈당을 올리는 메커니즘은 좀 달라요. 그런데 자꾸 당이 올리는 메커니즘과 백미의 메커니즘을 같이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밥도 나쁜 놈, 빵도 나쁜 놈, 국수도 나쁜 놈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몇천 년 동안 밥을 주식으로 먹었던 사람들, 빵을 주식으로 먹었던 사람들, 국수를 주식으로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죠. 물론 죽었네요. 오래 사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탕은 먹은 게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탕을 풍부하게 먹고 있는 현대에 지금 이 난리들이 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먹었던, 경험적으로 먹었던 우리의 식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거를 수치적으로 백미도 혈당을 올리고요. 올립니다.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에요. 그게 얼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얼만큼 잘 떨어지는지, 인슐린의 조정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다? 이게 나쁘다? 정상인 거예요. 혈당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조절이 어려워. 조절에 대한 거죠. 설탕에 조절하는 방식과 백미에 조절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잡곡은 더 다르겠죠. 잡곡과 백미를 비교하면은 또 잡곡이 백미보다 여기, 설탕보다 백미가 여기, 요런 영상인데, 그럼 이제 얘 말고 얘만 먹으면 되겠다. 아니, 너무 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미가 혈당을 올리는 건 맞고요.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 증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조절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설탕은 우리의 그런 조절 능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빼고 백미만 먹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경험적인, 임상적인 영양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먹어왔던 것에서 알게 된 정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갖고 있는 장점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현대과학으로 풀어라? 다 못 풉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풀어보는 거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쓰리고를 가장 먼저 안 나라가 어딜까요? 쓰리고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이 됐던, 그러고 대안을 세웠던 나라,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위험성을 언제 알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한국이요, 20년 전까지라도 당뇨 메커니즘 이런 거 몰랐어요. 제 기억에 학교 임용고사 있잖아요. 임용고사 문제로 1형 당뇨, 2형 당뇨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임용시험에. 그 어렵다는 고시에. 미국은 한 1960년도, 한 50년 전쯤에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자꾸 나타나네? 라고 그때부터 인식을 하게 됐어요.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과학적인 나라잖아요. 걔네들이 과학으로 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약도 만들어보고 처방도 만들어보고 치료법도 만들어보고 결론이 뭐냐?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였어요.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음식으로 치료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그럼 음식을 먹으면 약처럼 낫느냐? 그게 아니고요. 식단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때 나왔던 대안이 뭐냐면 동아시아, 즉 한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쪽 그 동쪽 편 여기에 있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들을 환자들한테 먹였죠. 그 결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깁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의 저게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식단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발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듀크 대학에서 만들어진 결론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연구 결과를 그때는 관심이 없었죠. 왜? 60년대 우리는요, 당뇨라는 게 있지도 않은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식단을 쭉 먹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미국이 연구했던 식단들, 그렇게 과학적이고 건강적인 식단들을 우리는 몇백 년 전부터 먹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래서 제가 밥을 버리면서 우리 몸이 망가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식단이 한국의 전통식에서 외국, 특히 미국식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괴롭히는 병들이 계속 생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 외국이 요즘 한국 식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건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K푸드 그러면서 불닭볶음면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비빔밥이나 불고기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좀 배운 사람들, 음식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건강하면서 맛있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2000년 전부터 1990년도 후반부터 한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왔고 그게 한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K푸드라고 빵 터진 거죠.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요. 조금씩 누적이 됐던 게 터진 거고 그 근거에는 한식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식으로 회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뱃살을 줄이는 그리고 뱃살을 줄인 다음에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은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반찬은요. 한국의 반찬은 일단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냥 엄마가 뜯어다 먹어. 물론 시장 가도 1,000원짜리 시금치 그럼 그거 하나 사가지고 무치고요, 국하고요, 또 이것저것 해서 먹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반찬 문화는 기본 베이스가 채소고요. 두 번째가 제철입니다. 세 번째가 싸요.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반찬을 볼 때는 자기네 음식 속에는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많이 먹는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조금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채식 위주의 우리의 부식, 우리 채식만 먹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장조림도 꼭 해줬고요. 계란 후라이도 먹고요. 뭔가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들을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는데 어느 순간부터 채소가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너무 채소 위주로만 먹다 보죠. 그럼 채소 위주와 밥 위주의 식단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부족해지냐? 단백질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땡겨요. 그러면 저녁에 삼겹살집가가 이만큼 먹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세 끼가 균형을 맞추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한쪽으로 한 끼, 그러니까 점심에 영양 균형이 무너지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그걸 메꾸려고 하는 다음 식단들이 오는데 이게 틀어지면서 내 식단들이 자꾸 균형감을 잃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금님의 12첩 반상은 임금님을 뱃살 나오게 하고 당뇨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의 가장 적절한 것은 한 5첩 정도? 그래서 채소와 그다음에 고기류 약간 그다음에 과일도 좋고요. 요런 세 가지가 들어가고 그다음 하나가 더
낙농 제품, 우유류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반찬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양학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곡류, 채소류, 과일류, 낙농류, 그 다음에 미트류, 고기류 요 5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실제로는 영양학과의 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식탁 위에서 들기름, 참기름 같은 전통 기름을 올리는 습관이 실제로 혈당이나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기름은 기름을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식용유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식탁 자체에 식용유의 비중이 높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걸 대체한다고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식용유의 비율이 너무 높은 분들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기름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있는 줄 몰라요. 그 속에. 뭐냐면 바로 라면입니다. 그리고 치킨이에요. 튀기게 되면 기름 함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식용유는 냄새도 없고 향도 없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요. 기름 범벅이로 만든 계란 후라이 먹었다고 기름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백숙을 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소면을 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면 기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기름은 기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열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식품업계에 기름을 소분하는 업체들이 엄청 늘었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 1리터나 2리터 형태로 팔다가 요즘 이렇게 탁 뜯어서 한 입에 탁 먹는, 아침에 한 입 먹는 요런 작게 분류하던 소분 그런 상품이 인기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기름 한 수를 먹는 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물음표가 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냐? 이건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우리가 허기가 지잖아요. 그럼 허기가 지면 2가지 방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이 떨어졌다. 2번째는 배가 비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탕 하나를 먹게 되면은요, 조금 허기가 달래져요. 왜 그러느냐? 사탕을 통해서 그 혈당이라는 게 올라오니까 배가 조금 허기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기름을 먹는 건 혈당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않으나 공복감을 메꾸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자체의 열량도 높고요. 이렇게 좀 미끌미끌하면서 장에 엉겨붙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름 한 숟갈을 먹는 거는 아침 공복 때 느끼는 그 처절한 배고픔을 약간 완화해 줄 수는 있죠. 거기까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또는 뭐 전문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춰주고 이런 수많은 얘기는 조금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즉 1차 연관성, 2차 연관성, 3차 연관성일 때 한 3차 어디쯤에는 연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침 공복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하나 드시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공복감을 메꾸고 그날 하루에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매일 아침에 기름 한 숟갈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름 자체만 드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른 걸 좀 곁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곁들여 먹는 거로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일단 달걀 후라이 같은 것들을 할 때 기름을 쓴다든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 좀 냄새가 나는 기름, 버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약간의 올리브 기름을 첨가해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소면 같은 거에 들기름, 참기름을 간단히 버무려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는 아무래도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때는 면, 당분과 그 다음에 약간의 기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면만 먹으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소면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거 살짝 버무려 드시면 의외로 먹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의 고지혈 또는 나의 아침 그 식사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걀과 소면에 약간의 좋은 기름들을 섞어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 대체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의 고지혈증이 폭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리고라고 부르는 병이 있죠. 첫 번째가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요 세 가지를 현대인의 쓰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병은 약간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많이 먹어서요. 자,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처럼 고지혈증, 즉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건 우리 몸 속에 돌아가서 저장돼야 될 기름들이 저장고가 넘치다 보니까 얘네들을 저장 못하고 혈액이 계속 갖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 쪄서 고지혈증이 되느냐,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냐, 요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이 낮아지면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 살을 빼면 고지혈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오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식사량,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속 혈관을 막는 최악의 음식을 꼽으신다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혈액은요, 죄가 없어요. 혈액은 내가 당을 먹으면 당을 갖고 있고요,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갖고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혈관을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당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 지방은 결과적으로 폭식에서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지방을 먹었다고 지방이 많아진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은요, 소화를 하다 보면 한계치가 있어요. 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거 드시고 혹시 다음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좀 냄새나는 변 보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지방을 소화하는 한계 이상을 먹으면 장은 소화를 포기하고 그냥 설사로 배출시켜버려요. 결과적으로 지방은 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을 갖고 있죠. 이런 면에서 지방이 기름이 돼서 혈관을 막는 가능성 높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당이 막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당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흡수하라 그러면 당 흡수시켜요. 잘 흡수합니다. 특히 달달한 맛을 내는 설탕 같은 경우는 흡수율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당으로 저장을 시키는지 못하고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식품은 물론 한 가지를 콕 집을 순 없겠으나 지방이 주가 되는 고기보다는 오히려 입에서 단맛을 주는 설탕과 같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건 음료라고 할 수가 있죠. 탄산음료 아니면 아주 달달한 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 이런 설탕이 오히려 더 혈관을 막는 가장 주요한 식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과 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지방과 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일반 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지방은 피하고 기름은 먹어라예요.
이게 뭐냐? 지방과 기름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방과 기름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두 개가 달라요. 지방은요, 상온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겨울철 추울 때 되면 이렇게 떡지 기름들이 엉겨 붙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지방이라 그래요. 돼지 기름이라고 안 그럽니다. 돼지 지방이 맞는 말이에요. 자, 기름은 뭐냐면요, 추워도 액체 상태로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방과 기름에서는 기름을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기름에서는 그럼 다 좋으냐? 아닙니다. 기름도요, 정제된 거, 정제되지 않은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복잡하잖아요. 정제된 거와 정제되지 않은 건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름의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들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 올리브유 냄새가 나면 이건 좋은 기름. 근데 냄새를 아무리 맡아봐도 식용유처럼 냄새가 안 나. 이건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간이 되시면 부엌에 가셔갖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하나 꺼내시고 식용유를 하나 꺼내세요. 그리고요. 식용유로 프라이팬에 잘 두른 다음에 프라이를 한번 한 다음에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요, 똑같이 넣고요. 똑같이 프라이를 해 드셔보세요. 자, 다른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커매요. 잘 탑니다. 두 번째, 먹으면요, 프라이가 맛이 없어요. 프라이 그 맛있는 음식에 참기름, 들기름의 향이 들어갔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걸 프라이로 하면 맛이 없어요. 그 맛없음의 가장 큰 게 뭐냐? 너무 향이 진. 참기름, 들기름은 이렇게 살짝 쬐끔 그렇게만 넣어서도 기름을 먹었다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것들이 비정제 기름들인데 얘들을 냄새가 안 나는 기름처럼 만들어 먹잖아요. 너무 향이 강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기름을 섭취하는 방법은 물이나 이런 걸로 얘네들을 다 조리하고 삶거나 찌거나 뭐 데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는 거. 이러면 우리가 먹는 기름의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냄새가 주는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비빔밥은 맨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추천하시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쓰리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혈당, 고지방, 고혈압에 노출돼 있을까?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들은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차곡차곡 적응이 돼야지만 나오는 병인데 이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쌀밥을 안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병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쌀에 대한 얘기, 밥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대부분 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얀색 백미, 독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은 쌀과 밥을 먹지 않은 것에서부터 오히려 시작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쌀에 대한 역사, 밥에 대한 레시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영양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고지혈증 이것을 막을 때 기름이 원인이 아니라 당분이 원인이 되는데 그 당분을 대처하는 최고의 대안은 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쌀밥 한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병들을 조금 더 막고 그리고 예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고지혈증의 해결책은 지금 당장 쌀밥으로 나의 주식을 개선해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운이 없고 허약한 사람들의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일단은요. 기운이 없다. 몇 살이세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로 비유를 해볼게요. 자동차가 힘이 딸려요. 그럼 언제 힘이 딸립니까? 엔진이 작을 때. 차체는 큰데 엔진이 작을 때 힘 딸리죠. 이게 뭐냐? 사람의 근육이 없을 때예요.
두 번째, 엔진은 커요.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럼 당연히 힘이 딸리겠죠. 결과적으로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근육이 없거나 내 몸에 근육을 힘쓰게 할 에너지원이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우리는 힘이 없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육을 많고 에너지도 많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좋죠. 이런 사람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근육도 없고 에너지원도 없어. 이 사람은요 정말 큰일 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분들은 그 흔히 얘기하면 근력 운동이라는 거죠. 근력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잘 공급해주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뭐 한두 달? 뭐 짧으면 보름 정도 되면 그냥 금방 기력이 올라와요. 근육은 많은데 에너지원이 없는 분들, 이럴 때는 설탕 같은 걸 드셔주면 돼요. 설탕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 거 드리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들한테 줬던 게 뭡니까? 꿀, 설탕이 없을 때. 또 포도즙, 과일즙 같은 게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설탕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해서 갑바도 좀 있고 이런 데 갑자기 힘이 없다? 그럼 일단 그런 당분을 좀 공급해주면 또 바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게 언제라고요? 근육도 없고 에너지도 없을 때. 이때 에너지가 없는 게 음식으로 공급이 돼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이런 분들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도 없고 그마저 있는 근육을 옮겨줄 에너지도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노인화에서 나오는 허약한 노쇠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노쇠한 기운이 없으면 정말 문제가 크죠. 그래서 나이가 20대냐, 뭐 40대냐, 60대냐, 80대냐 어느 때 기운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 사람의 몸 상태와 근육 상태, 소화기 상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50대 이후 유독 피로가 안 풀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남자 여자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50대가 되면서부터 근력이 확 주냐? 생각보다 안 줄어요. 근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력에 주는 속도와 소화기가 주는 속도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50대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50대 좀 이르긴 한데 한 60대 정도 됐을 때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침 분비도 줄어들고요.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과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소화기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느냐? 몸에 에너지원이나 영양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 휘발유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즘 기력이 떨어지니까 하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기력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대 뭐 중반 뭐 이때 분들은 약간 애들 때 먹었던 거, 조금 달달한 거, 과일 주스, 과일즙 이런 것들도 조금 드셔주는 것도 좋고요. 약간의 뭐 초코바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서 몸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통수가 걸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당뇨예요. 당뇨가 걸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을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걸렸다고 당을 안 먹잖아요. 아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제 근력이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없어지면 몸은요 휘발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근육을 줄여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육도 없고 휘발유도 없는 노쇠한 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 번에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뭐 초코바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식처럼 드셔주시면서 에너지원을 계속 보충시켜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에너지가 몸에 들어왔다고 그것들이
혈당이 됐다고 다 에너지를 바뀌진 않아요. 그 과정 중에는 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품으로 공급되는 것도 있지만 멀티비타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 하나씩 드셔주시는 것도 좋은 보충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실 때에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전 개인적으로 이때 채소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채소하고 과일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살 빼는 데는 좋아요. 왜? 얘가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부스트업 시켜줍니다. 그럼 내가 음식을 먹고요 한 5시간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려가야 되던 거를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어주잖아요. 이게 한 4시간밖에 안 걸리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소장이 있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얘가 접촉이 돼야 돼요. 접촉이 돼야지만 소화도 되고 흡수가 되는데 음식물이 너무 뭐예요?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니까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화율과 흡수율이 내려가죠. 그럼 가뜩이나 몸에 영양소와 에너지원이 부족해지고 시작하는 그런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인데 여기에 채소 과일까지 넣어가지고 시간까지 촉박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몸은 점점 더 에너지원과 영양소 공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말고 오히려 적정 수준이나 그 이하로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정제가 잘 되어 있고 흡수가 잘 되어 있는 흔히 얘기하면 살찌게 하는 그런 음식들의 양도 살짝 올려주는 것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기력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럼 몸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전으로 살짝 돌려주는 식단의 회귀도 필요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생기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만성 피로라는 것의 정확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셔야만 되는데요. 사람은요, 일을 해요. 일을 하면요, 몸이 다쳐요. 몸이 다치면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언제 할까요? 잘 때 합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피로해진다 그러잖아요. 잠이 부족해서 회복이 아주 안 되고 누적돼 있는 상태. 그걸 만성 피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죠? 몸이 많이 다친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이게 등산 갔다 와서 3일 동안 힘들다? 이거는 만성이라고 안 그러죠. 그냥 피로예요. 한 3일 정도 잘 먹고 쉬면 풀어지는데 만성 피로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몸이 지금 그 상황을 정상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으로 회귀가 안 되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들어간 분들이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잠을 자도 몸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이미 몸이 다쳤고 이런 거예요. 이만큼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만성 피로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정상을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만 회복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이게 다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회복력이 늘어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점점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대처럼 하루나 이틀 자면 몸이 이만큼 다 회복이 될 거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꼭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된다고 회복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런 거죠. 어디가 피곤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힘들까요? 근육이 힘든 거고요. 가만히 이렇게 타자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피곤하실 거고요. 어느 기관과 어느 조직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분들의 만성 피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때 들어가는 영양소나 음식의 양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는 내가 회복을 못 시켜서 주로 잠을 못 자거나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오는 거고 건강적으로는 아주 나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곤함 없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은 당연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거 만성피로로 가는 지름길, 하이웨이예요. 왜? 잠을 못 자잖아요. 특히 사무직하는 분들한테는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는 잘 때 회복이 되는데 자는 과정에서 호흡이 안 되면 뇌로 올라가는 산소가 줄어요. 뇌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잤는데 20대 때는 개운해. 뭐 이제 영화 장면 있잖아요. 커튼 쫙 치면서 상쾌한 아침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호흡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면 1차적으로 몸이 피로하게 되고 그 피로들은 뇌에 누적되게 되고 신경 조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몸의 모든 신경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자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당연시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코 고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은 다 고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를 골지 않고 수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보셔야지만 만성피로를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자들은 또 반대예요. 여자들은 수면과 관련된 것에서 가장 나쁜 거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는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고는 분은 없거든요. 대신 잠 못 이루죠. 잠 못 이루는 것도 똑같아요. 자야 회복이 되는데 못 자니까 다음날 당연히 뇌가 무거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커피 들이켜 마시죠. 카페인으로 신경을 겁나 자극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경이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채찍질을 하니까 더욱더 신경이 빨리 노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방법들을 자꾸 이제 남자들보다 더 잘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암막 커튼 같은 것도 키시고요. 주위에 소리 나는 거 다 없애고요. 빛도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마사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도 자꾸 푸시고요. 이런 방법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따뜻한 우유 개인적으로는 싫어해요. 우유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소화기관을 못 쉬게 해요. 오히려. 그래서 따뜻한 우유 같은 건 도움이 좀 안 되지만 따뜻한 물 같은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모두 다 잠을 잘 자려고 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만성 피로를 예방하고 빨리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만성 피로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요. 지금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아침에 드시는 거를 피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커피 같은 거 마시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녁엔 다 안 좋아요. 왜? 나를 잠을 깨우는 것들이잖아요. 아침에 달달한 주스 한 잔 좋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에너지를 확 줘야지만 확 업이 되니까. 근데 이거 저녁에 먹으면요. 갑자기 잠자고 쉬어야 되는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어요. 그럼 당연히 몸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확 하고 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졸린 걸 깨기 위해서 먹는 것들은 저녁에 드시는 건 다 나쁘다고 보셔도 돼요. 다 나쁘고. 대신 잠을 잘 유도할 수 있는 거에서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따뜻한 우유 이런 거 먹잖아요. 솔직히 비밀을 말씀드리면요. 따뜻한 우유가 잠을 유도하는 이유를 몰라요. 어떤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메모리예요. 기억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심리학자 친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뭐냐. 어렸을 때, 아기 때, 말도 못할 때, 배고파, 울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아갖고 우유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 포근함. 가장 따뜻한 곳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나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 이게 실제로 따뜻한 우유가 잠을 자게 한다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영양소로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 드시는 분 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좀 공복 때 자는 건 되게 불편하다. 공복에 자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공복에 못 자겠다 그러면요. 소화의 부담이 적은 것들을 좀 먹는 게 좋아요. 오히려 따뜻한 죽 같은 거 괜찮고요. 뭐 밥을 백미밥을 살짝 물에다 말아서 가볍게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식혜 한 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묵 있잖아요. 묵 같은 경우도 그냥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과일 있잖아요. 뭐 아침에 먹으면 약이고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고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도 근데 사과가 약간 신맛이 있다 그러면은 열대 과일이나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의 특징은 소화가 되게 쉬운 편들이에요. 그리고 단편적인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고 자도 소화기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족발. 흔히들 야식 먹는 거. 얘는 소화기에 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음식의 구성이 소화기한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 아니면 과일 같은 것들을 살짝 드시는 거는 오히려 잠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피로와 싸우는 현대인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한테 피로와 싸우고 있잖아요.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잘 자는 거에 수면제를 좀 이용하세요.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지털 수면제. 디지털 수면제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은 휴대폰에 어플을 깔면요. 그 어플이 이 사람의 오늘 뭐 걸은 걸음, 몇 걸음 걸었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냐 이런 것들을 자꾸 입력하게 해요. 그 사람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들을 입력하게 해서 이 사람이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잠을 잘 잘 수 없는지 등을 판단해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료일 것 같긴 해요. 그런 어플들을 사용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내가 오늘은 잘 잘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안해해요. 그 불안함이 결국은 더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들이 이 사람의 생활 패턴들을 해서 잘 잘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을 갖고 내가 오늘은 나 그냥 잘 잘 수 있겠네. 안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벼운 유도제를 좀 먹어야 된다고 하네.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도 잠을 잘 못 자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5년 전부터 서울 강남에 잘 가보시면은요, 수면 클리닉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수면 관련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은 핫한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뜨거운 감자예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들이 제한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걸 빨리 찾아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코골이를 막고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인류는 몇 천 년 동안 그거를 그렇게 완벽히 잡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기술한테 그것들을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두루두루 이런 정보들을 좀 얻어보시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따라가지 마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뜨거운 우유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랬더니 그렇더라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로 설명이 되는 현대의 수면법 등을 좀 찾아서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뱃살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뱃살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일단 먹는 거겠죠. 아무래도 먹는 건데 그럼 조금 먹으면은 뱃살이 안 생기느냐? 아니, 조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식탐이 굉장히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경치 좋은 어라운드 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어디 맛집이래더라. 또는 어디 가서 그건 꼭 먹어봐야 된다더라. 그런 어떤 본능적인 식탐이 있는 사람들에게 먹지 마세요. 조금 드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실질적으로 뱃살을 빼게 하는 그 생기는 원인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식단이에요. 식단. 먹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먹으면 되냐? 소식하면 되냐? 소식이 안 된대도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저도 한 뱃살 갖고 있습니다. 뱃살을 한 25년 같이 살다 보니까 얘의 습성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신 있게 제가 생각하는
뱃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뱃살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정체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은요, 현대인의 식단을 그대로 갖게 했던 분이셨어요. 일반적으로 당시에 역사적 얘기를 보면 선대왕이 죽으면 후대왕은 한 3년 가까이 육식을 못 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육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3대 왕인 태종이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저놈은 고기를 먹게 해라 라고 예언을 했을 정도로 세종대왕은 고기 반찬을 엄청나게 먹던 분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라면 세종대왕은 고기를 많이 먹고 좋아했던 분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는요, 반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반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흔히 양반과 상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몇 첩 반상 이런 거 있잖아요. 3첩 반상, 5첩 반상, 9첩 반상 이런 거. 반찬을 몇 가지 놓고 먹느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요, 일반적으로 12첩 반상을 먹었어요. 왕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에 계신 PD님이 조선시대 때 12첩 반상을 먹잖아요? 역모예요. 왜? 왕의 밥상을 탐한 것만 같고 왕의 옷을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왕의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예요? 역모죠. 그런 문화가 명확했던 때예요. 세종대왕은 매일 엄청나게 많은 반찬 속에서 밥은 요만큼 먹었겠죠. 흡사 우리가 먹는 백반집의 반상을 갖고 드셨던 분이 세종대왕. 이분이 52세 정도에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당뇨가 심했고요. 매번 온양온천에 가서 눈을 닦았어요.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거 세종대왕의 영화를 보면은 뭐 뿌리 깊은 나무 뭐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옛날에 장영실 나왔던 그런 그 영화를 보면 이분이 말년에 앞이 안 보이니까 당뇨병성 망막병증 같은 게 생겼고 눈이 안 보이니까 온수물, 온천물로 눈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현대병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죠.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뱃살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반찬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은 뱃살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을까? 이분들은요, 3첩 반상 정도 드세요. 반찬이 3개밖에 없어. 뭐 김치, 뭐 그다음 장아찌, 뭐 그다음에 뭐 나물. 그럼 당연히 반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밥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제 쌀밥 한 상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지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조선 후기 이제 뭐 100년 전쯤에 중인이 갓을 쓰고 밥상을 이만한 밥을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야 저거 5인분은 되겠는데? 근데 그 중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슬림해. 예, 살이 없어요. 당연히 뱃살도 없겠죠. 밥을 매일 이렇게 먹는 분이 오히려 살이 없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밥을 밥대로, 즉 주식을 주식대로 먹는 분들, 기타 등등을 잘 안 먹으면 뱃살이 줍니다. 우리가 뱃살을 늘릴 때 자꾸 주전부리 같은 거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뱃살에 나쁜 식단, 물론 폭식이지만 우리가 먹는 정상적인 식단에서는 반찬 가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내 뱃살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밥의 양, 빵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리고 기타 등등등을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내 뱃살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나 그냥 굶어서 뱃살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굶는 거와 간헐적 단식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독해야 하거든요. 굶는다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분 중에 최배달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바람의 파이터. 이분이 일본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은 그 소도 때려잡고 말도 때려잡고 하는 뭐 일본 최고의 무도인, 최고로 강한 남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배고픔이다. 그 배고픔을 이기면서 굶고 간헐식 단식하고 안 먹고 이런 거 진짜 독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효과는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분명히 그 다음에 뭘 원하느냐? 보상을 원해요.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뭐가 돌아가느냐? 식단이 돌아가죠. 그러면 다시 또 옛날 식단을 갖게 되니까 내 몸은 다시 또 옛날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굶고 간헐식 단식을 하고 이런 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꼭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 다음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굶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 굶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단식을 하겠다, 뭐 다이어트 시작하겠다. 그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 다음 없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그 일은 고통만 준 겁니다. 내 몸에. 내 다음에 어떻게 식단을 바꾸고 긍정적 식단으로 바꿀 건지 요 2차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독한 걸 하시는 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1차 식단을 만들고 요걸 유지하자. 그러면 조금 느리게 빠지겠지만 언젠가 빠지겠지. 하지만 당장 뭘 급하게 뭐 내일 모레 해외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한 열흘 정도에 빡 줄이고 그 다음 긍정적인 식단으로 전환을 하면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인 접근이 아니고 2차적인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살 빼려고 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있잖아요. 지방흡입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돌아올까요? 그렇게 힘들게 수술까지 하고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결국은 다음에 유지에 필요한 식단에 대한 교육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단에 대한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언제나 식품 영양이나 식품 전문가들이 알려주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대안이 없으면 앞에 있는 1차적인 처방과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그리고 나한테 주는 고통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시나요? 자, 운동은요, 뱃살을 빼는데 효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 없다 그러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데, 물론 효과가 있죠.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시간 운동하는 그 운동이 주는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나의 일상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변하게 했을 때 주는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운동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 내용이에요. 자, 구구단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건 뭘 빼고 싶어서 하시죠? 예, 지방이에요. 오줌만 싸도 체중은 줍니다.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방을 줄이는 거죠.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요. 9kcal를 내요. 그럼 지방 1kg를 줄이려면 9 곱하기 1000, 9000kcal를 태워야 됩니다. 자, 9000kcal가 얼마만큼의 양인지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자, 9000kcal는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들한테 추천됐던 하루 칼로리가 2500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대충 보면 뭐예요? 4일치예요. 4일치를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면 지방 1kg 빠지는 거예요. 하루 4일 내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뛰어서 9000kcal를 태우려면요,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줄고 뱃살이 준다. 아니요. 운동을 하는 그 생활 패턴의 변화가 24시간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이 빠져요. 결과적으로 운동은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뱃살이 많고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저같이 지금 좌식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몸 움직이는 거 싫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전제가 돼야지만 다이어트처럼 운동을 하는 효과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운동만 쫙 해가지고 줄였어요. 다시 옛날 습관과 식습관으로 되면 똑같이 그 운동을 한 건 나한테 고통을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이런 고통 뒤에 이걸 유지하고 내 건강을 지키게 2차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사회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만 계속 어떻게 돼요? 쳇바퀴를 도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더 이상해지고 자기의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 살 유지하는 방법 배우시고요. 뱃살 빼는 것이 아니라 뱃살 유지하는 방법 교육받으시고요. 그리고 음식이 있다. 뭐 바나나가 좋다. 소금물이 좋다. 이거 기본적으로 한 30개는 갖고 계시면 그때 시작하십시오. 왜? 내가 대안이 자꾸 있어야 돼요. 바나나만 계속 먹으면 식단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도 그렇게는 안 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식단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교육받고 그걸 인지하고 그리고는 앞에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 그거의 도움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로 방송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 겸 교수 차윤환입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식품 치료 관련된 것을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과 식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식품학적인, 식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유튜브들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현대 질병들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주식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주식의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된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최근 집필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내용과 밥을 쉽게 만들어 먹고 밥을 왜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상, 즉 밥상이라는 우리 전통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폭넓게 말씀해 드리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고 내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